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또 문제가 경제입니다. 정말 중국의 GDP 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 이슈에 있어서 정말 최대 이슈가 올해에는 특히나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경제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특히 앞서서 보셨듯이 리커창 현 상무부총리 차기 총리로 지금 지명되고 있는데 경제통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권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국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회 양극화라든지 이 금융시장의 버블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리커창 이제 상무위원이 되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제 공무원 총리로 지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제의 총 지도자가 되는 거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는 북경대학 법학과를 나왔는데 네. 경제학 석박사를 북경대학에서 했고요. 그래서 일단 경제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데 허난성이라는 성과 랴오닝 성을 책임을 졌었습니다. 근데 이 허난성이라는 데는 중국에서 농업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랴오닝 성은 전통 공업, 낙후된 공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과 공업을 다 거쳐온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식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원자바오 밑에서 제1부총리 우리가 이제 상무부총리라고 그러는데 이 상무부총리를 5년간 하면서 특히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난 5년간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똑같은 입장으로 이 시진핑, 리커창 이 지도부 앞에 있는 거는 공동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공동 5세대 지도부가 다 짊어져야 될 건데 결국은 안정적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구조조정이 또 필수인데 국유기업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최근에 아마 이제 분배 위주 정책,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네. 세제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좀 새로 개혁을 하고 연료세도 개혁을 하고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성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존의 사실은 호진타오 원자바오 체제가 얘기했던 조화로운 사회 과학발전관의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성장통으로서 발전 과정에서 그렇게 그친다면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남아버리면 소위 중국도 걱정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 다 아시지만 막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동력이 끊겨가지고 그냥 중진국에 머무르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 경제적인 어떤 흐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대한 숙제가 지금 소위 이 리커창한테 왔다. 결국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 기능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푸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성장이라는 이 핵심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시진핑의 경제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시진핑의 경제 노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정 속의 성장, 지속 성장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10%대에서 9%, 8%, 이제는 7%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L자로 갈 수 있는 네. L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가장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완만하게 이젠 7%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더 어려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에 아마 초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는 것은 이 균형 발전이 큰 문제일 겁니다. 여태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해, 심천, 천진 이쪽을 향해서 발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상해와 무석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14년 전에 무석을 제가 갔을 때 그건 조그마한
도시였거든요. 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9대 도시에 들어가서 최첨단,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까지 시작해서 최첨단이 거기 다 들어가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또 이 빈부격차, 또 이제 부패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문제가 있겠죠. 네. 중국 경제 연착륙은 할 것이다라는 데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급격한 성장은 아니겠지만 안정적인 성장, 특히나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제 노선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진핑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현지 좀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볼게요. 코트라 베이징점의 황재원 부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시대를 앞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당대회가 일주일 남았지만요.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의외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 매체들이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태제당이라든지 공천당 등 각 계파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사이로 계속 예측이 바뀌고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예상 명단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원자버 총리 재산 폭로로 대표되는 보수파의 반격 등 정치적 격변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뉴스가 양산되고 있는데 반해서요. 중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권력 투쟁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현재 중국 현실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는 18차 당대회 주요 일정이라든지 과거 당대회 역사 등 기본적 지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각층의 당대에 대한 지지,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제 10여 년을 이끌어온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의 성과에 대해서 정치 외교라든지 군사, 경제 등 방면으로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요. 사회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각종 시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중심으로 이미 경찰들의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요.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라든지 기차 좌석 예매 시 좌석 실명제를 시행하여 외부 불순 인사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소식부터 어제는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증시에서 신규 상장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소식까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중국 내 거의 주요한 활동 이벤트가 휴지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부 외신의 내용을 중국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고 있으나요. 민감한 뉴스들은 제외하고 이번 중국 당대회가 G2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 정세에서 그 결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기 때문에 서방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중국의 위상이 커졌음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진핑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구체적으로 좀 많은 분들 만나보실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기업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최고 지도부 인선이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각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개파 간 타협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 제재의 중국 정치 특성상이요. 급격한 정치 경제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도부가 조화 사회로 대표되는 빈부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회 갈등 완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규정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제정되어 기업 환경이 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새 지도부 출범 후에도 장기적으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발전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이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부주석이 과거 외자 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던 복권이라든지 절강 상하의 서길에 역임했기 때문에요. 과거 지도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산동성에 이어 천진시 서기로 있는 장가오리라든지 청두시 서기로 업적을 쌓은 위정성 상해시 현 서기 등 잠재적 친한파 정치인이 상무위원회에 입성했을 경우에요. 과거 이들과 인연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중국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진핑 시대를 앞둔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황재원 코트라 베이징 부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변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주요 경제연구원과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효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11월 8일 시진핑 신정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그래서 주요 경제연구소에 중국 관련된 설문조사 실시해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장에서 분배 정책으로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완만한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고요. LG경제연구소에서도 차차 진행되고 있고 가속화될 것이라 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도농과 지역, 산업 간 분배 정책이 심화될 것이란 의견 내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의견인데요.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대규모 부양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고요. LG에서 역시 계획된 정책 외의 부양 정책은 가능성 낮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부패 개선과 소득 격차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3분기 중국 경기 저점이었냐는 질문에 모든 연구소에서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8%대로 제시했고요. 위안화 국제화 전망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 제시했는데요. 삼성은 중국 자체가 자본 자유화를 하지 않고 있어 국제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고요. LG경제연구소는 먼 이야기지만 자본시장 개방 등 그 전 단계부터 완곡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알아봤는데요. 중국 경제 부진 시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삼성경제연구소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 내놨고요. LG와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제조업과 수출 악영향에 대해서 의견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 협력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LG경제연구소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기대되는 분야는 많지 않다고 전했고요. 현대에서는 FTA를 통한 교역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한국 경제가 중국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라는 의견에서 LG경제연구소에서는 기술과 산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고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내수 시장을 대비한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와우넷 메신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중국 관련한 설문 실시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국 국가 브랜드 호감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특별한 선호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분산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인데요.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35% 정도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볼까요? 네, 한중 경제협력 관련한 전망도 살펴봤는데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47%, 그리고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34% 정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중국 진출 시 유망 산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압도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70%의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내수 관련된 산업이 유망할 것이란 의견 내놨고요. 네, 마지막 질문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한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일까란 질문이었는데요. 압도적인 시청자분들이 60%로 중국이 가장 중요할 것이란 의견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의 중국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해봤습니다. 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여러 경제 기관들과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일단 중국 경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8%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경기가 저점을 찍고 좀 반등에 앞으로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또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계신지 강준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 우리 경제연구소나 시청자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 경제가 잘 나가야 네, 우리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무역액의 4분의 1이 중국과 연계돼 있고 비공식적으로 5만 개의 기업이 진출을 해 있고요. 굉장한 그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갑자기 그 경착륙을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쨌든 연착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건데요. 결국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중국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황재원 보관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한 이런 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산업 조정이 필수적이 됐고 그래서 이 산업 조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를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륙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되고 소비 확대가 또 부진하면 이 내수 경기가 진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GDP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GDP 성장을 못 따라간단 말이죠. 소수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이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쓸 돈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권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갑자기 가라앉거나 그러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역시 외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소위 고용이 창출이 되고 가처분 소득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중국이 뭐 현실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것만 감싼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지구촌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경제에서 서로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도 뭐 중진국을 넘어서서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인데 협력하는 분위기를 간다면은 사실 중국의 어떤 정책 방향에 나름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방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 것만 감싼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대표적인 것이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위안화 가치 지금 관리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 대선에서도 사실 이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특히 그 미국하고의 말하자면 그 무역 불균형 문제, 연간 한 2천억 불 이상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미국한테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중국한테도 문제거든요. 그럼 환율을 그럼 조정해라. 더 이제 말하자면 실세에 맞춰서 더 환율을 더 해라 하는데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갖지만은 그 폭을 가지고 처음에는 1%에서 2%, 3%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중국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국 전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경제가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이것을 상당히 그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이 중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이르기는 하지만 중국 통화의 또 기축 통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훗날에 그렇게 된다면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뭐 예측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중국도 한 3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 통화 시도를 하는데 달러를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죠. 자기들도 국제 기축 통화의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3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1단계에서는 영내에서 위안화 결제를 통해서 영내 기축 통화를 좀 시도를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게 되겠다는 건데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로 이 기축 통화라는 게 거의 유가증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 같은 것. 아무 데나 가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위안화를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미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에 육박하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정도로 되는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는 아니죠. 다만 지금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그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또는 제2 무역 파트너인 국가가 75개 국가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전부 뭐 이익을 보는 국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급진적인 어떤 추진을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 절상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한 4.2원 정도까지 1달러당.
그러면 거의 50%로 절상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옛날 8.28 환율로 보면.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미 20% 정도 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은 중국도 급작스럽게 하면 자신들도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거는 또 서방의 중국에 대한 일종의 정치 공세로 또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환율을.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권 대사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인 형태의 어떤 절상, 조정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